전혀 집중이 안 되다가 이제 뭐 좀 먹고 배가 고파서 있으니까 책만 읽으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뭐 좀 먹고 다시 간단하게 한글책 읽고 원서 읽고 루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뭔가 다 안 읽혀지는 이 느낌이 뭘까? 어떤 걸 한번 읽어볼까?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참 괜찮은데도 이 책을 서재에 담아놓고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네. 이거 전부 다 이 책이 그거예요, 그거. 다 예시로만 되어 있어요. 이게 소설이 아니라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에세이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이 책은 내가 다시 헷갈리지 않도록 이거랑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뭘 읽어볼까요? 사랑의 기술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의 품격. 잘 말하기 위해선 잘 들어야 한다. 상대는 당신의 입이 아니라 귀를 원한다. 오케이. 말은 종종 현실과 공명한다. 맞아요.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 때로는 말도 심이 필요하다. 말의 분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천천히 반응해야 속도를 따라잡는다. 관점의 중심을 기울이는 일. 내 말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 과언 무한. 어제 이거 조금 읽었는데 간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 어제 이 부분을 독서노트를 하고 학교에서도 침묵을 하기 위해서 펼쳐봤던 것 같아요. 오케이. 윌 스미스의 주연의 영화 행복을 찾아서는 의료 계급함에서인 크리스 가드너가 파산을 당하면서 시작합니다. 오케이. 예시는 안 읽을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살다 보면 크리스 가드너의 사례처럼 오케이. 긍정적인 말 한마디에 절로 미소를 지게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케이. 말에는 분명 모전의 기운이 남깁니다. 맞아요. 당긴다. 모든 것에는 기운이 당기는 것 같아요. 모든 물건, 장소, 그날. 저는 모든 게 기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운은 말 속에 씨앗의 형태로 숨어 있다가 훗날 무럭무럭 자라 나름의 결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집중되는 게 배가 너무 고팠어요. 어제 학교 수업 마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대로 못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배가 고파서 그래나봐요. 그래가지고 연료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은 이제 조금 책이 읽혀지네요. 뭘 잘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운은 말 속에 씨앗의 형태로 숨어 있다가 훗날 무럭무럭 자라 나름의 결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는 이걸 좀 믿는 것 같아. 이 말을. 맞아요. 이어지기도 한다. 말은 오묘합니다. 오묘하다. 말은 오묘하다. 말은 자석과 같습니다. 말 속에 어떤 기운을 담느냐에 따라 그 말에 온갖 것이 달라붙는다. 저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온갖 것이 다. 그래서 진짜 말그릇을 좋게 하는가?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정말 오랫동안 좀 훈련을 해왔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하는 거. 그래서 스스로 토하는 말이 미치는 자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말이 무조건 현실이 되리 마무하지만 말이 현실과 공명하는 경우는 빈번합니다. 맞는데요? 스스로 토한 말이 미치는 자장에서, 자장을 한문으로 적었는데 자장이 뭐지? 미치는 자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말이 무조건 현실이 되길 만무하지만 말이 현실과 공명하는 경우는 빈번합니다. 말에 두려움이 담겨 있으면 또 지금 핸드크림 생각하네요. 집중 좀 할게요. 뭐 책 읽으려면 왜 이렇게 5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야? 자, 말에 두려움이 담겨 있으면 오케이, 맞아. 브랜드 공포가 엄습하고 재미가 있으면 눈길을 끌어당깁니다. 맞아요. 그분이겠습니까? 꿈이 가득하면 종종 가능성이 뒤따라오고 말 한마디에 사랑이 녹아있으면 언젠가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꿈이 가득하면 종종 가능성이 뒤따라오고 말 한마디에 사랑이 녹아있으면 언젠가 사람이 다가옵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게. 그쵸? 반대로 오케이, 이거는 이제 안 읽을게요. 나쁜 얘기라서. 네트워크 지수 NQ 네트워크 퀀티넌트. 네트워크 지수가 뭐지? 사람과 연결되는 그 지수를 얘기하는 건가? 오케이, 개념이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존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능지수와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지적 능력이 탁월해도 평소 긍정적인 언어를 구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지수가 현저히 낮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자제하고 친화력이 뛰어난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논어 자료편에 나오는 일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공자가 석공이라 부르는 소나라의 심재량을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심재량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모여들기 마련. 공자가 어둠 속으로 탐구탐구 사라졌고, 공자의 한마디가 심재를 가슴팍을 파고 들었다. 또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세상을 일깨워주는 일화입니다. 평소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좋은 이들이 많지만 인간에 대한 배려를 몸과 마음에서 깨끗이 지운 채 분노와 악의로 빚어진 언어를 날카롭게 휘두르는 이들도 덜어본다.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문장에 마음이 베일 때면 누군가에게 나도 저런 말을 했었던가 하고 되짚어보면서 상대의 입술을 은밀하게 바라본다. 바라보지 말아야 돼. 거기엔 악이 있어요. 인간의 입술은 그가 마지막으로 발음한 단어의 형태를 보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입술에 내 말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무섭고 서늘한 얘기입니다. 발음한 형태로 내 입술에 내 말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무섭고 서늘한 얘기입니다. 말의 생산과 소멸의 본질이 그러한지 모릅니다. 폐에서 올라온 공기는 목구멍과 혀끝을 따라 걷다가 입술이 오므라들고 닫히는 사이를 틈타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내가 빨아들인 그 공기와 내 안에서 생긴 묘한 파도가 공명이 곧 내 음성으로 태어나는 셈이다. 다시. 자, 집중해서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말의 생산과 소멸의 본질이 그런지 모릅니다. 폐에서 올라오는 그 공기는 목구멍과 혀끝을 따라 걷다가 입술이 오므라들고 닫히는 그 사이를 틈타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내가 빨아들인 그 공기와 내 안에서 생긴 묘한 파동과 공명이 내 음성으로 태어나는 셈입니다.
종종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과 그 일과 숨결이 지나간 흔적을 맞아요. 내 말과 글과 숨결이 지나간 흔적을 그리고 솔직함과 무례함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사는 건 아닌지를 말이라는 악기를 아름답게 연주하지 않고 오로지 뾰족한 무기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를 이 부분 너무 좋아서 지금 읽으면서 흥분하니까 발음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좀 차분히 좀 읽을게요. 너무 좋더라도 흥분하지 말고. 너무 좋은 글입니다. 종종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봐야 돼요. 하루에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 사실 근데 어제는 이제 학교에서 시험도 있었고 그리고 최대한 말을 좀 적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말과 글과 숨결이 지나간 흔적을 그리고 솔직함과 무례함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사는 건 아닌지를 말이라는 그 악기를 아름답게 연주하지 않고 오로지 뾰족한 무기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를 둔감 천천히 반응해야 속도를 따라잡습니다. 둔감 천천히 반응해야 속도를 따라잡는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오케이. 정신분석학자의 창시자로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치료한 환자 이야기입니다. 오스트리아에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둔감 의료진의 판단이 옳다면 당신의 몸 상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단지 어리자 당신의 마음을 휘감은 할머니 부정적인 말과 표현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타인이 지은 말의 감옥에 갇혀선 안 됩니다. 이제 그곳을 벗어나세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힘들다는 거? 하루 종일 있었던 기뻤던 거, 좀 좋았던 대화보다는 신경에 거슬리는 그 대화가 하루 종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말은 맞는데 의료진의 판단이 옳다면 당신의 몸 상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단지 어릴 적 당신의 마음을 휘감는 할머니 부정적인 말과 표현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타인이 지은 말에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곳을 벗어나세요. 이게 진짜 좋은 말인데 진짜 잘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나 많이 타인을 만든 말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지 그곳을 벗어나세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칼에 베인 상처는 바로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다 말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숨막히는 세상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예리한 말의 파편이 여기저기 튀어올라 우리의 마음을 긁고 핥힌다. 참 이런 걸 좀 둔감하게 넘길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것도 고수는 여유있게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있게 대처하겠죠? 근데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을 최대한 만들지 않겠죠. 아마 생각하게 되보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같이 난잡한 세상에서 허덕지덕 힘겹게 버티다 보면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언어의 창이 우리를 겨눌 때 촉수를 곤두세우며 예민하게 대응해야 할까? 아니면 외부적 자극에 둔감하게 반응하며 무덤덤하게 임해야 할까? 무덤덤하게 임해야죠.
아, 참, 이거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이 떠오르면서 또 집중도가 떨어지네요. 오늘은 좀 집중도가 많이 생기는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집안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같이 난잡한 세상에서 허덕지덕 이같이 난잡한 세상에서 허덕지덕 힘겹게 버티다 보면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오늘의 창이 우리를 겨눌 때 촉수를 건드세며 예민하게 대응해야 할까? 이걸 예민하게 대응 안 하는 게 이게 진짜 고수예요. 아니면 외부적 자금에 둔감하게 반응하면 무덤덤하게 임해야 할까? 이렇게 하고 싶죠. 이렇게 하기가 진짜 힘드니까. 헷갈리지 않은데? 소설 실력원의 저자로 잘 알려진 와타나베 주니치는 이런 고민에 휩싸인 이들에게 둔감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맞아요, 둔감력. 와타나베 주니치는 둔한 감정과 감각이라는 그 뜻의 둔감의 힘을 역하는 역자를 보죠. 둔감력이라는 둔감력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곰처럼 둔하게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일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지를 자각하고 적절히 둔감하게 대처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맞아요. 둔감력은 무신경이 아닌 보건력에 가깝습니다. 이게 진짜 고수인데. 둔감 여기서 후는 얼굴이 남보다 두터워서 감정을 쉽게 들키지 않음을 뜻합니다. 아이고야, 그 앞에 거 궁금하네요. 청나라 말 사상가 이종호는 동명의 책에서 난세를 평정한 영웅 호굴의 특징은 후와 흑으로 집약된다. 여기서 후는 얼굴이 남보다도 더 감정을 쉽게 들키지 않음을 뜻합니다. 흑은 그저 그대로 검은 것입니다. 그냥 검은 것이 아니라 타인이 마음을 간파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새까맣다는 의미입니다. 일부에선 흑을 뻔뻔함 정도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최근 일부 연구한 학자들은 무디고 둔감한 감정이 지닌 힘 혹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 역량으로 풀이합니다. 무디고 둔감한 감정이 지닌 힘 혹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으로 풀이한다. 둔감력은 좌절감을 극복하는 마음의 근력 또는 힘을 의미하는 회복 탄력성 같은 단어와 어감이 묘하게 겹친다. resilience. 타인의 말에 쉽게 낙담하지 않고 가벼운 질책에 좌절하지 않으며 자신이 고수하는 신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힘. 그렇게 삶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로 둔감력이다. 와우. 맞아요. 나 진짜 둔감력이 있어야 돼. 나에게 지금 오늘 정말 필요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어제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수업단 친구와 좀 얘기하면서 거슬리는 게 있었거든요. 둔감하게 넘겨야 돼요. 장자, 달생편을 보면 못게, 그러니까 나무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닭싸움에 심취한 그 왕이 닭 조련사에게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닭을 조련시켜서 내게 보내주게. 몇 달 뒤 조련사는 한가롭게 마당을 노니는 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 닭이 폐하께서 찾던 천하무적 닭입니다. 겉모습이 형편없었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거뭇한 나무 토막 같군. 저런 닭이 어찌 천하무적이 될 수 있나. 겉으로 보기에는 하잘것 없지만 나름의 장점이 있는 닭입니다. 저 닭은 아무리 덩치가 큰 닭이 덤벼도 허점을 보이거나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와우, 쉽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격하던 닭은 제 풀에 지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립니다. 싸움 자체를 하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해버리는 셈이죠. 맞아요. 이게 진짜 진정한 힘인데. 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진짜 어렵거든요. 정말 항상 이걸 마음에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이게.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오늘 그 둔감력을, 저 닭은 아무리 덩치가 큰 닭이 덤벼 허점을 보이거나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일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격하거든 닭은 제 풀에 지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립니다. 싸움 자체를 하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해버리는 셈입니다. 좋다. 좋다, 좋아.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쵸?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적이 덤벼도 함부로 버둥거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적절한 둔감하고 의연한 당력이 목계의 교훈이다. 의연한, 적절히 둔감하고 의연한. 속도와 빠르기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말도 예외가 아닙니다.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언어적 순발력을, 맞아. 너 지금 저한테 너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이번 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가르침을. 목계의 가르침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목계의 교훈, 목계의 교훈. 어떠한 적이 덤벼도 함부로 버둥거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적절히 둔감하고 의연한 닭 이야기. 속도와 빠르기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말도 예외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언어적 순발력을 경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능력으로 간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난 적절한 의연함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말하는 목계 같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오히려 더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맞아요. 저도 진짜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이런 사람. 오늘은 참 운이 좋은 날이네요. 이런 글이 나에게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 게, 만나주는 게, 이게 진짜 운이 좋은 날이에요. 난 적절한 그 의연함을 유지하면서 남보다 유연하게 말하는 목계 같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오히려 더 큰 즐거움을 즐긴다. 목계의 가르침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어요. 앞으로는 목계의 가르침. 목계의 가르침. 상대를 먼저 공격하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말은 물을 닮았습니다. 천천히 흐르면서 메마른 대화에 습기를 공급하고 뜨거운 감정을 식혀줍니다. 맞아요. 언행과 행실에 수기가 깃들었다고 할까? 그런 언어는 내 귀로 쉽게 흘러들어오고
그런 행동은 내 망막에 또렷하게 새겨진다. 무협 영화를 보면 고수는 소리 없이 강하지만 하수는 소란스. 아 너무 소리 없이 강하지만 하수는 소란스럽다. 하수는 적을 발견하는 순간 주저없이 칼을 내두른다.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애매하게 진격한다. 그러면서 전력을 쉽게 노출하고 늘 싸움에 패배한다. 아이고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럴까, 저를 성찰을 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진짜로 내가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목계의 가르침, 항상 목계의 가르침을 항상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릇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험이 있습니다. 무작정 꺼내들면 칼의 위력은 줄어든다. 칼의 크기와 날카로움이 뻔히 드러나는 것이다. 나 이거 어디서 읽었는데 예전에. 그래도 또 읽어도 또 감동적이네요. 무릇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험이 있다. 무작정 꺼내들면 칼의 위력은 줄어듭니다. 칼의 크기와 날카로움이 뻔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마 말도 그러할 것입니다. 적절한 둔감력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휘두를 때 말의 품격이 더해지는 얼력은 배가 된다. 얼력이란 단어 좋네요. 얼력 처음 들어봤어요. 유연하게 휘두를 때 적절한 둔감력을 바탕으로. 나는 너무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유연하게 휘두를 때 말의 품격은 더해지며 얼력은 배가 될 것이다. 적절한 둔감력을 바탕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지만 삶은 매번 계속되어야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사소한 일로 마음이 틀어진 이들과 다시 말해서 몸을 부대끼면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환경 자체를 설정하는 게 엘리트예요.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정신없이 밥이 돌아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계속 달릴 수만은 없습니다. 어쩌면 어떤 순간에는 나만의 속도로 천천히 반응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의미의 둔감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가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늘 해보고요. 아이리님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잠깐만요. 녹음 프로그램.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 되었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제 수업도 잘 마쳤고 오늘 일찍 일어나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독서 루틴 한번 해볼게요.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풍부해졌고 굳이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지 않아도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동차나 집을 갖거나 지금의 내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는 그 당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과 만민을 위해라고 말해도 사실은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쵸? 제 아무리 세상과 만민을 위해라고 말해도 사실은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일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세금을 내면 그게 결과적으로 세상과 만민을 위한 일이 됩니다. 규칙만 잘 지킨다면 말이죠. 낚시와 마찬가지로 일에도 최선을 다해 열정을 쏟아부으면 그 일의 결과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작 문제는 낚시 같은 취미마저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쵸?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즐길 것을 찾고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낚시와 마찬가지로 일에도 최선을 다해 열정을 쏟아보면 그 일의 결과가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정작 문제는 낚시 같은 취미마저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즐길 것을 찾고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갖고 싶은 걸 명확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일과 취미 사이에 바람직한 균형이 잡힙니다. 오케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즐길 것을 찾고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가고 싶은 걸 명확히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걸 명확히 하라. 그렇게 하면 일과 취미 사이에 바람직한 균형이 잡힙니다. 맞아요.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시커먼 레몬즙을 마시는 것과 같다.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사람은 갑자기 자기 재능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바로 자기 재능의 활용법을 이해하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도 넓어져서 인생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자신감을 가졌다면 이제 남은 건 뭐든 좋으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좋아하는 일 등 즐거운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아서 행동에 옮기는 것 뿐입니다. 맞아요. 좋아하는 것, 즐거운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찾아서 행동에 옮기는 것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도 어떤 즐거움을 찾으면 일도 취미도 다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답니다. 그저 나 자신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도 어떤 즐거움을 찾으면 집중이 안 되네요. 지금 아이리님 음악 때문인가 아니면 아직 집중도를 찾지 못한 건가? 새로운 음악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목소리가 좀 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해볼게요. 집중할게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도 어떤 즐거움을 찾으면 일도 취미도 다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답니다. 어떤 즐거움을 찾으면
그저 나 자신이 재밌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 이게 진짜 즐거움을 찾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독서하는 것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이게 계속 집중해서 몰두해서 몰입의 과정으로 넘어가면 행복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즐거움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멋을 부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옷값이 들고,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여행 자금이 듭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리는 것 자체가 공짜일지 몰라도 학원가 필요합니다. 멋진 옷을 사기 위해서라면, 1년에 한 번 하와이에 가기 위해서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라면 힘든 일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동이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한 달에 10만원의 용돈을 써서 매일 술 한잔을 즐기는 게 낙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쵸? 오히려 반대로 일에 힘을 내기 위해서 술 한잔으로 기분 전환을 한다 라고 말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멋부리기 위해 일한다?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죠?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그쵸? 아이리님 집중할게요. 멋부리기 위해 일한다. 여행을 가기 위해 일한다. 술 한잔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 일한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일한다. 이렇게 되면 일도 즐거움의 일환이 됩니다. 인생에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런 불평을 하면서 마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알겠어요.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죠 지금? 오케이. 요렇게 오늘 사이트 튜토리님 왜 집중이 안 될까? 배가 고픈 걸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나? 오케이. 아니,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어. Oh no. 이게 또 바뀌었어요. 왜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별일 아니니까. 왜 자꾸 이렇게 그걸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을. 그럼 또 새로 적응해야 되잖아요. 자꾸 바꿔요 프로그램 자체를. 뭐 좀 약간 귀찮긴 하지만 어쨌든 실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의 품격. 엄청 오래전에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건 왜일까요? 어제 독서를 하긴 했는데, 언행,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 이 말하는 걸 내가 얼마나 행동으로 잘 지키는가. 그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침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되고, 어제는 학교 수업 동안 침묵 잘한 것 같아요. 믿음을 의미하는 한자 신의를 지킨다 할 때 신인가봐요. 그쵸? 믿음을 의미하는 한자 신에는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을 의미하는 한자 신에는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집중이 안 되네. 집중할게요. 괜찮아요. 강박 가지지 말고 읽다 보면 집중되니까.
모름지기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지켜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쵸? 모름지기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지켜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워밍업이 안 된 건가? 괜찮아. 지금 책 읽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아이리님. 아직까지 몰입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강박하지 말고 쭉쭉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을 의미하는 한자 신에는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지켜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말을 지켜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 말과 신뢰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9.11에 관한 여러가지 지금 오케이. 줄리안의 시작은 말로만 구조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북쪽길부터라는 외침이 방송 타고 메아리처럼 거리에 퍼지고, 줄리안의 시작은 해부연 콘크리트 먼지를 뒤엎은 뉴욕은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테러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예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줄여서 읽고 있어요. 예시를 읽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드의 말은 곱고 매선 직선인 동시에 부드러운 곡선과 같아야 한다. 매선 직선인 동시에 부드러운 곡선과 같아야 합니다. 때로는 느슨느슨하게 휘둘러서 드러낼 것을 도려내야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친친 둘러 감아서 껴안을 대상을 껴안아야 합니다. 아비규환을 방불케 하는 그 재난 상황이라면 리더는 위기의 본질을 깨닫고 흐트러짐 없는 말로 신속하게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아비규환을 방불케 하는 재난 상황이라면 리더는 위기의 본질을 깨닫고 흐트러짐 없는 말로 신속하게 명령을 내려야 한다. 아비규환을 방불케 하는 재난 상황이라면 이게 집중이 안 되네. 잠깐만요. 정신 집중. 아비규환을 방불케 하는 재난 상황이라면 리더는 위기의 본질을 깨닫고 흐트럼 없이 신속하게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줄리안의 시장의 언어는 전국을 찔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줄리안의 말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말로 상황을 장악했습니다. 무엇보다 언행이 일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미술 기법에 비하자면 데카컴일반이 같았습니다. 도화지 절반에 물감을 뿌린 뒤 종이를 잡으면 반대편 도화지 똑같은 그림이 묻어나듯 줄리안의 말과 행동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말과 행동의 관계는 오묘합니다. 관계가 오묘하다? 둘은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행동은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며 말은 행동과 부합할 때 비로소 온기를 얻는다. 좋다. 그쵸. 말과 행동의 관계는 오묘하다. 둘은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진짜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최대한 사실 그거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쵸. 침묵. 행동은 말을 증명하는 수단이며 말은 행동과 부합할 때 비로소 온기를 얻습니다. 언행이 일치할 때 사람의 말과 행동은 강인한 생명을 얻습니다. 언행이 일치할 때 사람의 말과 행동은 강인한 생명력을 얻습니다. 상대방 마음에 더 넓게 더 깊숙이 번집니다. 맞아요. 좋은 말이다. 그쵸? 약간 거슬리거든요. 또 지금 이게 독서노트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뀐 게 약간 거슬리긴 한데 이걸 거슬리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넘어갈게요. 부드럽게. 이는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 가운데서 대략 80%가 시각에 의한 것이다. 80%가 시각,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단순히 청각적 정보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단순히 청각적 정보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시각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상대방을 파악합니다. 시각이 80%. 그렇게 상대방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상대의 말과 행동을 비교 또는 대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사하는 그 말과 취하는 행동이 하나로 포개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상대의 말과 행동을 비교 또는 대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사하는 그 말과 취하는 행동이 하나로 포개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자는 일찍 연행일치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선행기한 이후중지라고 했습니다. 행동을 옮겼다면 말이 꼭 뒤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과 행동에 괴리가 없음을 강조한다. 행동했다. 말이 꼭 뒤따라야 한다. 이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무실 역행 사상과도 의미가 부합합니다. 무실은 참되게 힘쓰자는 뜻이고 역행은 뒤로 미루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자는 의미입니다. 이 역시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흡사,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 문구 Just Do It을 연상하게 합니다. 적어도 한국과 중국 등 동양 문화권에서는 언행일치가 보편적 가치관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은 대중이 본받아야 할 어른으로 추앙받지만 둘 사이의 간극이 지나치게 크면 예나 지금이나 조직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간극이 큰 게 참 다른 것 같아요. 그쵸? 번지르한 말만 앞서는 언행불치족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습니다. 입으로 내뱉는 그 말과 몸으로 취하는 그 행실의 관계는 때려야 될 수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음식과 양념처럼 말입니다. 음식을 조리하면서 어울리는 양념을 적당히 가미하면 맛은 배가 되지만 양념량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양념을 치기라도 하면 음식 고유의 맛과 풍미가 사라집니다. 요리를 망치고 맙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펼쳐놓은 요리와 애써 뿌린 그 양념의 궁합이 잘 들어맞는지, 음식 맛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입 밖으로 꺼낸 말과 실제 행동 사이의 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거리보다 아득하게 멀지는 않는지. 어제 진짜 이 책 읽으면서 좋았는데 오늘 좀 안 읽혀지네요. 뭐 그럴 때도 있겠죠? 네. 오케이.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아니 다른 책이 지금 오마이갓 이게 바뀌었어. 아 됐네요. 안 바뀌었는데 왜 그런 거지? 지금 내가 기본적으로 불평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불평하지 말고 차분하게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생각외로 어제 진짜 좋았는데 이 책이 좀 안 읽혀지기 때문에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오케이, 어제 이거 읽었고요. 계속된 낙관주의는 힘을 2배로 만들어준다. 계속된 낙관주의는 힘을 2배로 만들어준다. 컬린 파워. 컬린 파워는 그 재무부 장관 아닌가요? 국무장관인가? 국무장관이 재무부 장관인가? 어쨌든 콜린 파웰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웰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그는 실패는 종착점이 아니라 왜 이렇게 지금 딴 생각이 많이 나지? 왜 이러는 걸까? 음악을 바꿔야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뭔가 이 음악의 비밀이 있어. 원래 집중하는 음악으로 바꿔서 안녕하세요. 이곳은 일본 교토입니다. 오늘은 약간 짜증감이 지금 생기려고 해요. 자꾸 이러니까 짜증감 가지지 말고 컨디션이 안 좋은가? 아닌데 오늘 컨디션이 좋은데. 네, 원래 듣는 음악으로 해봤고요. 많이 편안하네요. 그래서 전 미국 국무부 장관 콜린 파웰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실패는 종착점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주장하는 진짜 뭔가 집중이 잘 안 되네. 괜찮아요.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죠. 생각이 났는데 자꾸 그 생각하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메모를 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는 실패는 종착점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주장으로 실패라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이 말은 무수히 많은 명언집이 등장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교훈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실패는 종착점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시작점 이라는 주장으로 실패라는 개념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배울 수 있는 시작점.
매스컴을 통해 만나게 되는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의 중요성입니다. 그들이 지금의 위치에 도달한 데는 길고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이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배웠습니다. 그들이 낙관주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실패를 부정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으로 실패를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안되겠어요. 지금 집중이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지금 책을 입으로만 읽지 지금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일단 뭘 좀 먹고 그러고 나서 독서를 다시 해볼게요. 수고했어요. 그래도